방금도 그 소개받았듯이 그 오늘 그 두 번째 강좌인 그 외세에 의한 강제기한과 이모 군인 항쟁에 대해서 좀 그 강좌를 받게 된 안광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린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연대에서 한국 현대사 가지고 석사를 땄고요. 현재 박사는 현재 준비 중에 있지만 아직 일단은 어쨌든 간에 현재는 이전엔 4.27 시대 연구원이었고 현재는 또한 통일시대 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 그곳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연구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종종 칼럼도 올리니까 종종 통일시대에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영문협에서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통일운동을 어떻게 꾸려볼까 고민해서 역사 공부 모임을 자그마하게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쓴 책은 뭐 공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북의 현대사에 대해서 좀 읽기 쉽게 썼던 이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현대사 1, 2권이 있습니다. 서점에서 파니까 많이들 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앞에 좀 소개를 기던데 빨리 그러면 이제 슬슬 강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대 이전의 조율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조율 관계는 먼저 교린 외교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평등하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는 상호 평등 호혜 관계에 기초한 그런 외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혹이 지도가 잘 안 보이네. 그래가지고 조선 초기의 교린 외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일단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삼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삼포 그러니까 부산포, 연포, 내이포라고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불렀고 오늘날로 친다면 부산항하고 그리고 울산항하고 그리고 창원의 마산 세 개의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겪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 교린 외교는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607년에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해 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일본의 정권을 차지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다시 교섭을 해와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자 결국엔 1607년에 기의학주로 다시 교린 외교가 재개되었죠. 하지만 이미 일본이 한번 조선을 침략해 왔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삼포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양까지 친서가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못했고 그저 부산에 있었던 외관에서 주로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조선에서는 일본 막부에서 새로운 정의대전군 그러니까 쇼군이 즉위한다든가 이런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요 옆에 밑에 있는 사진 조선 통신사를 보내줘서 축하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와 같은 근데 이전에 상호평등과 호혜관계에 기초한 조율관계는 근대에 이르러서 파탄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근대 이후에 일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정한 외교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한 외교의 기본은 일단 정한론입니다. 이 정한론이라는 것은 바로 일본이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조선을 쳐서 정복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강도 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정원론이 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 같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일본에서는 대내적인 위기가 겹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그 자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정한론이 대두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정한론을 바탕으로 조선을 침략하고자 한다면 그 기존의 그 상호평등과 호혜관계에 기초한 이 교린 외교를 파탄내고 그 새로운 조율관계를 설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정한 외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한 외교의 맨 처음 시작은 이 1868년 11월 외관에서의 서계 도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1868년 11월 그 조선의 그 사신으로 온 이 희구지 대치 시론자가 그 서계를 들고 왔는데 그 서계 내용은 아주 그 도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그 일본의 천황은 그 중국의 황제와 같은 천자인데 그 제후국의 군주인 조선 국왕은 왜 마땅히 그 천자에게 예를 올리지 않냐, 이런 황당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조선 측에서는 이거 무슨 그 황당한 내용이냐,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이 서계를 반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서계 도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조율 관계에는 점차 긴장이 고조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본의 정한 외교에 따른 그 도발 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1872년 9월에는 그 나중에 그 첫 조선 제조선 그 일본 공사가 되는 하나부 사단자가 그 사절단으로 건너와서는 그 부산에 있었던 그 외관을 일방적으로 폐쇄시켜 버리고 거기에다가 근대적인 외교 공간을 세우고자 하는 시도를 벌였죠. 하지만 이 역시 그 조선 측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원래 이 외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부산 지역에서 들어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좀 조선 측에서 세워주고 지원도 해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 근대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좀 그 일본 소유도 되면서 그 일방적인 영토 침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결국 조선 측에서는 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일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도발 행위로 인해서 전통적인 조율 관계는 파탄나게 됩니다. 예, 잠시만요. 뭐 자꾸 전화가 와요. 죄송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표 그 조선 침략에서의 미일 공모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근대사에 있어서 그 일제 침략에 대해서만 그 강조하는 감이 좀 없잖아 있는데, 사실 그 현대뿐만 아니라 이미 근대사에서도 그 미국의 존재는 이미 미국과 일본의 공조 관계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흔히 그 일본만 그 극복하면 좀 그 민족 정기가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뒤에 진짜 우리가 그 경계하고 그리고 또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는 사실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다시피 조선을 침략해서 정복해야 한다는 이 정한론은 주장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 일본이 당시에 조선 치르만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기껏해야 1873년 기준으로 그 일본 내에서 군함이라고는 그저 17척에다가 그나마도 구형 목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거 가지고서는 도저히 조선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 내에서는 서구 열강의 힘을 빌려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강좌에서도 살펴보았겠지만 제너럴 셔머 사건, 그리고 남영군묘 도구 사건, 그리고 신미양묘,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조선을 침략하였지만 전부 다 조선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미국 단독으로 조선을 침략하는 방법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미국 단독 침략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침략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데,
이 와중에 1871년에 일본에서 그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한 조약을 개선해 보고자 이야쿠다 사절단이 미국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이야쿠다 사절 미국에 당시에 파견된 이야쿠다 사절단의 사진인데요. 이 중간에 있는 자가 바로 그 이야쿠다 사절단의 대표인 이야쿠다 도모미라는 자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 젊은 사람이 바로 그 나중에 그 안중근 이사에게 하얼빈 역에서 처단되는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그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 내용을 개선해 보고자 미국으로 파견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그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쳐들어가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을 은연중에 내포하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그 새로운 침략 방법을 모색해 보고 있었는데 일본이 그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얘들을 한번 도와줘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이해관계가 맞아지게 되면서 결국 미일 간의 그 조선 침략에 대한 공모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1871년에서 72년 2년 동안 미국은 일본의 그 법률 고문단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군사 고문단이라든가 이런 자문들을 일본에 파견하여 여러 가지 조언과 지원을 줍니다. 그리고 1873년에는 그 일본의 그 세 척의 최신의 군함과 그리고 8천만 발의 탄약을 또 지원을 해주죠.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수 있게 되는 군사력을 마련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명성황후라고 불리는 분이죠. 하지만 이 명성황후라는 그 책봉을 받은 것은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본 강좌에서는 좀 편의상 그냥 민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민비가 1873년에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게 되면서 대원군이 실각하게 되면서 민비가 집권하게 됩니다. 민비가 집권하게 되면서 대원군 시기에 전개되고 있었던 그 각종 개혁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세국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다 중단이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한편 이 상황에서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당시의 그 청나라의 그 외교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서구 열강의 침략 이런 것 때문에 그 상당히 국력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일본에서 그 점차 그 류큐 오늘날 그 오키나와를 완전히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그 대만까지 쳐들어가서 대만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위신이 점차 추락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만약에 그 일본과 가장 가장 근접해 있는 그 국가이자 그 전통적인 조공 책봉 체계에서의 가장 제1의 제후국이었던 그 조선마저 일본에 먹혀버린다면 그 청나라로서는 이 조선이 그 일본에게 넘어간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황에서 이라서 완전히 국제적인 위신이 바닥을 추락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충돌은 어쨌든 간에 피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청나라는 지속적으로 교서를 보내서 조선의 일본과 빨리 국교를 정상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민비 정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청나라의 외교적인 압박도 있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 세자 책봉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청나라의 외교적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전 시기에 서계 도발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파탄 났었던 조일 관계를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교섭이 재개하게 되었죠. 하지만 1875년 2월에
그 여전히 일본은 그 이제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그 조정 내에서는 이 일본의 그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그 도저히 그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조의 교섭은 다시 파탄나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그 조선을 그냥 그 교섭으로는 더 이상 그 새로운 국교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거는 그저 한포를 들이대서 군사력으로 협박한 다음에 그 새로운 조율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그 운영호를 비롯한 세 척의 군함을 이용해서 그 조선을 침략해서 무력 시위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건,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운영호 사건입니다. 예, 먼저 이 운영호란 배는 아까 언급했었던 이 미국이 일본에 지원해준 세 척의 최신의 군함 중에 한 척으로서 그 일단 철갑선이었고요. 또 거기에다가 그 당대 그 최신의 함포로 무장하고 있었던 그런 배였습니다. 이 운영호란 배를 먼저 1875년 4월 21일에 그 부산 앞바다까지 그 인근시켜가지고 그 주변의 해안가를 다 측량하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간 사건이 발생하였죠. 그리고 뒤이어서 뭐 다른 그 두 척의 배도 1875년 5월 17일에 역시나 부산 앞바다로 진입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그 해안가를 측량하고 또한 무력 시위를 벌이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 일반적인 앞선 그 강좌에서 봤었던 그 이양선이 그 출몰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 2차 도발이 바로 진짜 무력 충돌이 되겠습니다. 1875년 8월 22일에 이 운영호는 그 자기 국적이나 그 어느 소속이나 그 표시가 아무것도 달리지 않고 상선으로 위장해서 그 월미도 앞바다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22일에는 한강 하구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나 가까웠던 그 강화도 앞바다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국적도 모르고 그 표식도 없는 이 배가 무단으로 영해에 침범하니까 이게 강화도 그 초지진에 있었던 방어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먼저 초지진에서는 이 운영호에 대해서 왜 함부로 영해에 들어오느냐, 더 계속해서 다가온다면 쏘겠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호 계속해서 한강 하구 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초지진에서는 운영호에 포를 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지진과 운영호 간의 포격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운영호 자체가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최신의 함포도 무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운영호에서의 최신의 함포의 화력에 의해서 결국 초지진은 완전히 박살나고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운영호 같은 경우에는 초지진에 상륙해서 군인들과 주민들을 학살하려고 했지만 포대가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진 방어자들의 완강한 저항과 그리고 또한 당시 밀물 썰물 상황 때문에 결국 이 운영호는 초지진에 상륙하지 못하고 결국 이 다음날 영종도로 가게 됩니다. 이 영종도에서 결국 운영호는 이 영종도에서 영종진 포대와 그리고 민가에다가 한 포를 들이대서 포격해가지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영종도를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운영호는 다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 밑에는 이 일본식 기준 바로 당시 영종도를 무차별적으로 포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초지진 사건을 빌미로 해서 조선을 군사력으로 압박하고 그리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875년 9월에
어전회의를 개최해서 그 조선에 대한 군함을 파견과 무력 시위를 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875년 10월에는 그 모리단자와 그리고 청나라의 이 용장이 그 담판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거두게 해서 그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가령 그 주일 미국 공세했던 빙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비슷한 방법으로 한포 외교로 강제 개항했던 그 페리 제독의 수기를 일본 측에 전달해주면서 한포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 그 무력 시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포를 쏴야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었죠. 이렇게 미국의 지원 속에서 결국 일본은 7척의 군함과 800명의 군대로 구성된 정권 사절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1875년 12월 19일에 부산에 진입하게 됩니다. 갑자기 대규모 일본 함대가 부산항에 들어오게 되니까 조정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안 날 수가 없겠죠. 결국 그렇게 해서 1월달에 조정에서는 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일본 군함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일본 함대에 대해서 맞서 싸워서 물리쳐야 한다는 주전파와,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교섭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 화이파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전혀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민비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이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 측 담판자가 되는 이 신원이라는 사람에게 회담의 정권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적당히 교섭해. 솔직히 그야말로 책임만 주고 그냥 뭐 제대로 된 대책이나 그런 건 안 주고 그냥 던져버린 것이죠. 민비 정권의 외교 정책이 다 대체로 이랬습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아까 신원 옆에 있었던 일본인 구도다 기우다카가 정권 사절단 대표인데, 이 신원과 구도다 간의 회담이 결국 강화부에서 1월 12일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당시에 강화도 조약이 교섭이 진행됐었던 강화부의 연무당이라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장면이 바로 강화도 조약 당시에 일본과 조선 측의 교섭 장면이고요. 한편 이 회담을 시작하면서 일제는 일본이 건국했다고 알려진 이 일본 기원절을 명목으로 해서 축포를 쏘겠다고 강화도 앞바다에서 포를 쏘는 무력 시위를 감행합니다. 사실 말이 좋아 이게 일본 기원절의 축포였지, 실제로는 사실상 이 협상에 앞서서 조선 측을 위협하려는 일종의 기선제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회담 과정에서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도발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운영호 사건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선에다가 초지진에서 대포를 쏘는 바람에 상선이 피해를 입었으니 그 책임은 니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배상하든지 아니면 통상교역을 맺든지, 안 맺으면 조선을 이 7척의 함대로 침략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뒀습니다. 당연히 조선 측에서는 이거는 아주 황당무계한 주장이었죠. 누가 봐도 아까도 봤다시피 초지진 포대를 파괴하고 그리고 영종도를 포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거는 운영호가 맞았는데 왜 책임을 조선 측에 떠넘기냐. 한편 그리고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섭 과정에서 금칙 6개 조를 제시하면서 나름 잘 방어를 해냅니다. 이 금칙 6개 조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금칙 6개 조는 먼저 잠깐만요. 아이씨. 먼저 이 통상 교섭에 있어서 일본 전통적인 교린 외교에 따라서 일본과만 그 통상 교역을 맺을 것, 그리고 일본인의 그 조선의 당시의 화폐였던 상평통보를 그 일본인이 쓰지 못하게 할 것, 그리고 그 일본과의 교역 과정에 있어서 그 아편을 들여오지 못하게 할 것, 그리고 또 교육 과정에 있어서 뭐 되거리라든가 아니면 고리대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시킬 것, 그리고 또한 그 통상 교섭을 매개로 해서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그 강력하게 금지하였었던 이 가톨릭, 그러니까 서학의 그 성서를 그 반입한 것을 금할 것, 이 등등의 6개 조로 이루어진 이 금칙 6개 조를 제시하면서 나름 방어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구두합의로만 그치게 되었고, 결국 본주 2월 3일의 본주역에서는 일본의 입장만 반영된 이 내용만 들어가게 돼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게 된 것이죠. 왜 그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흔히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그 첫 근대적인 우리나라 그 근대사의 그 시작을 연 첫 근대 조약으로서 그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를 잘 뜯어보면 이는 부적절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 근대적 조약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개항장을 가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고, 또한 일본 내에서 통상이 그 자유롭게 되는 등 이렇게 상호 개방과 그 호혜 평등에 따라서 이렇게 조약이 맺어져야 되는 건데, 이는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예속적인 의무만 강요했고 그 권리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조선의 자주권과 이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조항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먼저 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주의 나라라고 하니까 뭔가 좀 대등한 관계가 되고 참 좋아 보이는 말인데, 사실 이는 일본이 조선의 청나라의 영향력을 배제시켜서 조선 침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외에 두 곳이라고 한다면 인천항과 원산항을 개항할 것, 그리고 일본이 이건 역시도 겉으로만 봐서는 그냥 무역 관계를 맺고 통상거래가 일어나니까 좋은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개항은 외세의 조선에 대한 무제한 경제 수출을 허용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고요. 특히나 여긴 독소 조항이 있는 게 무관세 원칙이 들어갔고, 또한 거기에다가 무관세 원칙에다가 그리고 자유거래라는 내용, 자유거래도 있었는데, 이게 당시 조선에서는 이게 공장제 수공업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이 많이 없었는데, 거의 자유 상거래라고 한다면 거의 일방적으로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소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조 이 해안 측량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게 마음대로 일본 군함이 조선의 해안을 측량한 다음에 지도를 작성한다는 뜻이 되는데, 얘는 그야말로 조선의 군사주권 침해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하더라도 조선에서 재판받지 않고 일본에서 재판받는다. 이거는 치해법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인이 조선에서 무슨 짓을 벌이더라도 조선에서는 이를 처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주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화도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그 강제 개항의 폐해는 아주 막심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그 경제 침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군수공업 위주에다가 그리고 그 자체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비슷하게 공정제 수공업 수준에 불과했었던 상황에다가 그리고 또한 자신들 역시도 그 서구와의 강제 개항으로 인해서 그 지속적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를 조선 침탈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식량이라든가 귀금속 같은 것들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여 가지고 나갔고요. 그 대신에 그 영국산 면직물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산 제품 같은 것을 아주 그 비싼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해서 아주 폭리를 취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강제 개항을 통해서 그 외세 일제의 경제 침탈이 가속화한 결과 그 조선에서는 그 이전 시간에서도 그 살펴봤듯이 그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이 자본주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천야록의 그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 영국산 면직물에 그 조선의 면화 농사가 몰락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와 같은 상황은 이 도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개항 전에 그 4년 동안의 그 무역 상황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 개항 이전에는 그 상호평등과 호혜관계에 기초한 교린 외교에 따른 교역이었기 때문에 무역의 양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항 이후에는 거의 26만, 25만, 51만 이렇게 되었었던 것이 거의 20배 가까이 이렇게 확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수입은 일본이 조선에서 사들여 가지고 나간 것을 뜻하고요. 이 수출 같은 것은 이 일본이 조선에 팔아먹은 그 숫자를 뜻합니다. 이게 조선지도고 일본 자료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수출량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여기 일본이 조선에서 사들여가는 것은 쌀, 콩 같은 이런 식량 아니면 금, 은 같은 귀금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즉 조선에서 대규모의 식량이 일본으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금과 은 같은 귀금속 역시도 일본으로 대량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또한 만성적인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귀금속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귀금속 가지고는 보통 금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은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동전을 만든다든가 그런 화폐로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은 돈과 같은 귀금속이 일본에 대량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역시나 화폐 공항까지도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귀금속 양이 줄어들고 이는 곧 화폐 전반 역시도 줄어들게 되면서 조선 내에서 화폐 공황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값싼 영국산 면직물이라든가 아니면 보잘것없는 일본산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서구산 다른 기타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선에 팔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영국산 면직물이 대량 물론 그마저도 폭리로 들어온 거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었던 공장제 수공업에 기초한 목화농업과 그리고 면직업이 완전히 파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영국산 면직물에 조선 면화 농사가 몰락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일본 때문에 식량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배를 굶주리게 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또한 돈이 없어서 물가가 폭등하고 또한
그 국가 재정도 파탄나는 그런 아주 도탄에 빠진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옆에 있는 그림만 보다도 좀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 조선 경제가 파탄나게 되면서 민중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못 살게 된 것은 결국은 저 외놈들 때문이다 하는 이 반일 감정이 고조되게 되고요. 이 가운데서 반일 투쟁이 점차 확대되게 됩니다. 그 반일 투쟁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반일 투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벌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거의 계급과 신분 초월해 가지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최익현을 비롯한 위장 척사파라든가 아니면 또한 영남의 유생들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상소를 올려서 이거 외세 개항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민생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상소 투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민중들 같은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인 거주지에 대한 습격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인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폭력적인 투쟁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토지도 없이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 유당민이 농민 무장되었던 이 과객당이라는 것 여기는 지어졌네요. 과객당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역시 비슷하게 일본 공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인 거주지 이런 곳을 공격하는 그런 투쟁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또 원산이나 인천항 같은 데에서는 원산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인천 주민들이 역시나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서 개항에 반대하는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봤다시피 이 조선 경제 일제 침략으로 인한 조선 경제 전반적인 침략의 파탄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은 당연히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음에서 보게 될 이모 군인 항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 이렇게 앞선 상황에서 제기가 됐던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모 군인 항쟁 이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일제에 의한 경제 침탈과 그리고 한편으로 또 민비 정권의 무분별한 국고 탕진, 그냥 고종의 생일 잔치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순종이 되는 이 세자의 돌잔치라든가 아니면 민비 자체의 서구산 사치품을 사들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고를 탕진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방비, 즉 군비 역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 군비가 고갈된 결과로 군인들 전반의 처우가 크게 악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계속 국방비로 써야 될 돈이 이게 궁중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그냥 국방비를 가져다가 쓰는 그런 상황이니까 군인들한테 줘야 봉급을 못 주고 그리고 또 보급도 제대로 못 주고 무기를 사야 되는데 무기도 못 만들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한편 1881년 12월에는 수도 5군형 체제에서 무이형, 장어형이라는 두 개 체제를 개편하게 됩니다. 이 5군형 체제 같은 경우는 당시 수도였던 한양 도성을 지키는 군대의 편제로서 요 옆에 있는 거를 참고하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요거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게 좀 여튼간에 이 5군형 체제를 두 개 군형 체제도 개편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군제 개편이 제대로 된 군제 개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방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었고 게다가 거기에다 또 군인 수마저 줄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아주 그냥 폐해가 극심한 군제 개편이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당대 수도 5군형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서울 군인들의 복무 여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6세기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군복무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삼배 있지 않습니까? 그 삼배를 한 그 군포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국가에 납부하는 그 군포를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군인 직업 군인들을 고용시켜서 그 봉급을 주는 그런 고용군 제도에 따라서 이게 수도 군인들이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수도 5군영에서 군적 수표법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 군인 장병들의 대부분은 그 한양조성 인근의 그 왕십리라든가 아니면 이태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어디냐 그 홍제동 뭐 홍은동 아니면 이런 도성 바깥의 그 신리에서 살고 있었던 그 빈민층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이것도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튼간에 자신들의 빈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저 수도 5군영에 들어가서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이 봉급을 받아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역시 일제의 경제 침략과 민비 정권의 군비 탕진으로 인해서 이 역시 크게 물러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수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악화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수도 군인들은 자신 못 살게 되니까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주로 급류를 체불한다든가 아니면 그 군사비를 횡령한다든가 아니면 엉뚱한 데에다가 쓴다든가 하는 이런 부패한 관리들을 규탄하는 그런 투쟁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조선의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 속에서 점차 이게 자신들이 못 사는 것이 단순히 이게 급류 체불이라든가 아니면 군비 횡령으로 인해서 못 산 게 아니라 외놈들 때문에 못 살게 된다라는 것이 민족적인 각성을 하게 되면서 점차 이는 반일 감정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일본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서 이모 군인 항쟁은 필연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이 이모 군인 항쟁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모 군인 항쟁 아니 흔히 그냥 이모 군란이라고 부르죠. 이 이모 군란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신식 군대인 벽이군하고 이렇게 구식 군대 간의 차별대 때문에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이었다? 아니면 그냥 봉급이 워낙 이렇게 엉터리로 주니까 거기에 분노한 군인들이 벌인 그냥 소요 사태였다? 아니면 이 군란 과정에서 단순히 일본인 몇 명을 죽이고 공사관을 불태운 것에 불과하다? 아니면 결국에는 이 군란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과 청나라에 개입할 명분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조선이 망국의 길에 들어섰다? 과연 이게 일반적인 인식대로 맞는지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강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가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벽이군을 둘러쓴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일반적으로 이모 군인 항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 중에 하나는 벽이군과 구식군대 간의 차별대우 때문에 발생했다고 안용을 봤는데 이는 사실 단편적인 인식에 불과합니다. 먼저 벽이군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이는 이게 개항 이후에 당시의 혁신 세력들이 군대의 근대화를 위해서 조직한 신식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벽이군을 시범적으로 조직해가지고 당시에 좀 상당히 약해져 있었던 조선의 군사력을 근대화하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 벽이군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비 정권은 이 벽이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일본군 공병소위 출신이었던 호리모토 레이조라는 자를 훈련 교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리모토의 정체가 일본 간첩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제가 조선 군대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 내부 분열을 야기할 목적으로 그 파견한 간첩으로서 이 호리모토가 훈련 교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별기군은 그 일본 간첩에 의해서 사실상 좌지우지되고 노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 별기군에 대해 물론 이 별기군 자체도 이게 좀 그 주로 양반층 자제들이 많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시나 그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는 군인으로서 그 구식군대하고는 사실상 동질감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된 이 군대의 그 지휘관을 준한 위치가 바로 그 외놈이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저 구식군인들은 저 외놈들 때문에 그 별기군마저 그저 넘어가 생겼다. 저들 구해줘야 된다. 이런 그저 의식이 강해지게 됐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돼서 그 항쟁 당시에 주 목표는 그 별기군이 아니었고요. 결국 그 군대 경제 파탄과 그 군대 약화의 원흉이었던 일제의 축출과 처단이 주 목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 대우 이런 것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저 일제의 침략에 의한 경제 파탄과 그리고 군제 약화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항쟁은 발발되게 됩니다. 먼저 1881년 5월에서 8월 동안에 이미 사전적인 항쟁의 성격으로서 그 강화도 그러니까 그 강화부 그러니까 오늘날 강화도죠. 강화부에 있었던 군인들과 그리고 서울 5군영의 군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오늘날 그 종로구 평창동에 있었던 이 별기군 임시훈련소를 급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뒤에서 1882년 5월 4일에는 그 유생이었던 백남관이 그 아까 잠깐 살펴봤었던 그 위정척사론자들이나 아니면 영남 만인소와 비슷한 내용으로 그 외세 침탈을 반대하고 그리고 민생을 살릴 것을 주장한 그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서울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봉수대 위에서 봉화를 켜고 그 시위를 벌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봉화투쟁이 어찌 보면 그 사실상 이 항쟁의 도화선을 이끈 그 사건이 되었죠. 이 봉화투쟁을 보면서 이 군인들이 우리도 저렇게 싸워야 된다 이런 그 각성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 바로 그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도봉소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의 급료를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민비 정권의 그 한 인사였던 그 민경호가 그 밀린 급료를 준다는데 그 줬다는 그 급료가 잘 알다시피 그 절반은 썩어 있고 그리고 절반은 그 모래하고 쌀기가 섞여 있는 그런 엉터리 급료를 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그 안 그래도 이전부터 그 일제에 대한 분노라든가 그 급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그 분노가 쌓여져 가고 있었는데 이 백남간의 그 봉화투쟁과 이 도봉소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결국 항쟁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춘영, 유복만, 정익일 등등이 그 지휘부가 돼서 먼저 이 항의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민비 정권은 그 군인들의 그 항의 시위에 대해서 이를 좀 그 무마시키면서 좀 그 제대로 처우를 해주긴커녕 오히려 강력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탄압하면 항쟁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항쟁이 더더욱 대규모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 잡혀간 그 이 네 명의 그 가족이었던 김장선 가족이며 동료였던 김장선, 유복만 등은 그 빈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이 왕십리 일대에다가 그 통문을 돌리면서 그 항쟁 군중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서울 5군영 군인들과 그 서울 그 빈민들이 같이 그 조직된 이 항쟁 군중은
동대문 근처에 있었던 이게 동별령에 집결해서 그 당시에 그 훈련도감 그 대장이었던 이경한테 그 잡혀간 그 지휘부 석방할 것을 청원하는 투쟁을 벌이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결국 이 항쟁군중은 요 동대문 쪽에 있었던 동별령에서 이렇게 그 청계천을 종로하고 청계천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결국 경복궁 옆에 이 북촌에 있었던 이 민경호의 집을 급습합니다. 이 민경호의 집에서 수색한 결과 그 아주 그 부정부패하고 그 사치행각으로 거둬들인 여러 진귀한 재물과 그 물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것들을 그 집 앞마당에다 쌓아놓고 집하고 함께 불지른 그런 사건이 투쟁에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항쟁은 단순한 항의 시위에서 그 폭력적인 항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경호의 집을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항쟁군중은 요 안국동에 위치해 있는 그 대원군이 살고 있는 운영궁으로 향합니다. 당시에 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에서 실각하고 난 다음에 그 운영궁에서 주로 기거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자기 아들하고 그 며느리 때문에 권력은 잃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권력을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절치부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잖아 항쟁군중이 운영궁에 와가지고 나으리고 있었던 시절이 훨씬 살기가 좋았습니다. 나으리께서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저 군중들을 매기로 해서 꼴 보기 싫은 며느리를 몰아내고 아들놈 꾸도 앉힌 다음에 다시 권력을 획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 항쟁 군중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운영궁에서 대원군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더욱 힘을 붙은 항쟁 군중은 점차 서울 도성원에서 강력한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이 조정에서는 단순히 군인들의 소요 사태의 이건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상황이 점차 거대한 항쟁으로 발전하게 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니까 훈련 도감 대장이었던 이경호를 불러다가 항쟁 군중을 좀 어떻게 좀 무마시켜 보라라고 보내는 한편 진압 준비를 하는데 이 이경호는 설득에 실패하고 오히려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정에서는 또 이 이경호를 지휘관에서 해임하는 그런 조정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쟁 군중은 더더욱 투쟁을 더 가열차게 전개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 9일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온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조직된 항쟁 군중이 세 개의 대우로 나누어서 도성 안팎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제1대우 같은 경우에는 포도청하고 의금부를 습격해서 이전 시기에 항쟁을 벌이다가 잡혀가서 탄압을 받았던 백남관이라든가 아니면 김충현, 유복만, 정익일 등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강화유수, 민대우를 비롯한 민비 일당의 집들을 차례차례 습격해서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대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전 시기에 강화부 군인들과 그리고 서울 군인들이 한번 공격했었다가 실패했었던 이 별기군 훈련소를 다시 습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까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항쟁 과정에서 90군인들이 별기군을 다 죽여버렸다고 아는 경우가 많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별기군을 일제 간첩이었던 호리모토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오히려 별기군 훈련소에 가서 이 별기군들을 민족의식을 각성시켜가지고 결국 항쟁 군중에 오히려 조직을 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이 별기군 조직까지 합세한 이 항쟁 군중은 당시 훈련관으로 파견 나와 있었던 이 일제 간첩 호리모토를 비롯해서 공사관에서 파견된 순사 3명 그리고 하도관 직원으로 파견 나왔었던 일본인 3명을
처단하는 성과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제3대호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서대문 강북 삼성병원 있는 그쪽에 위치했던 경기 감염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기고를 터져서 전면적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가지고 성문을 빠져나가서 오늘날 금화초등학교, 그러니까 통일로 그리고 서대문역 그쪽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가 일본 공사관 자리였습니다. 그 일본 공사관을 포위 공격하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수의 항쟁군이 화살을 쏘고 조총을 쏘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 일본 공사관에 있었던 이 일본인들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 불을 놔가지고 결국 인천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6월 9일 항쟁은 이렇게 전개되었고요. 다음으로 그날 밤에는 다시 항쟁 3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항쟁군은 다시 무위형으로 집결돼서 대호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쟁 초반에는 수도 군인들과 그리고 왕십리 일대 도시 빈민들이 주력군이 되었는데 더더욱 숫자가 불어나서 한양 백성들과 이태원 빈민들까지 대거 합사게 되면서 더더욱 군중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항쟁군은 다시금 대호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대호는 정의들 지도하에서 인천으로 도망친 이 일본 공사관 직원들을 처단하러 인천으로 원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인천 원정이 중요한 것이 단순히 이게 군인들의 소요 사태였다면 그냥 일본 공사관 불지는 거에서 불지르고 별기군 훈련소 습격한 거에서 끝났겠지. 인천항까지 가가지고 도망친 외놈들 처단하러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굳이 인천까지 가가지고 이 일본 공사관 직원들을 처단하고자 했었던 것은 바로 이미 앞선 시기부터 쌓여져 왔었던 이 반일 감정에 따른 이게 크게 좌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모 군인 항쟁이 단순히 군란이 아니라 항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인천 원정에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인천으로 간 항쟁군은 인천 부두에서 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일본 공사관 직원들을 급습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수많은 공사관 직원들을 처단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부사 공사를 비롯한 몇 명은 결국 도망치는 데 성공해가지고 월미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던 영국배에 구원받아가지고 나가사키로 도망치게 됩니다. 한편 서울에 남아 있었던 다른 대호 같은 경우에는 창덕궁을 급습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전날에 집을 습격했으나 죽인 데는 실패했었던 민겸호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채영 등등을 비롯한 부패한 관리들을 처단하는 데 성공하였고요. 그리고 결국 항쟁군이 창덕궁을 점령하게 되자 민비는 궁궐에서 탈출해서 충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궁궐이 점령당하게 되니까 결국 국왕이었던 고종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결국 이 오늘의 군인들의 사태는 과인의 부도덕함의 결과이니 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식의 면피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제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운영궁에 있었던 이 대원군이 다시 창덕궁으로 오게 되면서 재집권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항쟁은 일단 종료가 되게 됩니다. 항쟁 전 과정에서 항쟁군은 13명의 일본인들과 그리고 30여 명의 부패한 탐관 오리를 처단하는 데 성공하였고요. 또한 그리고 민비 정권과 일제 침략자들을 쫓아내는데 성공했다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항쟁 직후의 대원군의 행보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정권을 복귀한 대원군은 이후에 있을 외세 침략의 대비하기보다는 항쟁군의 투쟁을 매개로 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데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이 불탄 사건에 대해서 부산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교섭을 시도하는가 하면 또한
민비가 도망친 상황 속에서 그냥 어쨌든 간에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비가 죽었다고 발표하고 장례식을 벌이게 됩니다. 그나마 이후에 일제가 다시금 서울을 침략해서 협박할 때는 이 항쟁군과 서울 주민들의 이 일제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에 고무돼서 강경 대응을 천명한 공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항쟁 직후에 대원군의 행보는 참 실망스러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항쟁군에 의해서 쫓겨난 일제는 다시 침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간 하나부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조정에 조선에 대해서 무력 개입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요. 결국 그에 따라서 하나부사는 6월 29일에 군함 4척과 수송선 2척에다가 군인 1,500명을 태우고 제물포로 다시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2년 7월 2일에는 이 침략한 일본 군대 중에서 한개중대를 서울로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덕궁이 침입해서 조선을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당시에 일본으로 도망친 데 성공한 일본 공사관 직원들 중 일부를 찍은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인물이 바로 하나부사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2개 사진은 제물포를 통해서 다시금 조선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일본 군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 아까 창덕군 침입해서 조정을 협박했을 때 당시에 항쟁 군인들과 그리고 서울 군중들의 투쟁 의지에 화답해서 대원군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는 것은 들으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결탁했다는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나라 역시도 이게 항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게 일본이 조선에서 쫓겨났다는 상황을 어쨌든 간에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는 일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마건충, 정열창이 6월 27일에 선발대로 제물포에 진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장경은 3,000명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마산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한편 근데 이 과정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은 결탁하게 됩니다. 먼저 마건충과 정일창은 곤도하고 회담을 벌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7월 3일에는 역시 마건충이 다케조회하고 비밀회담을 벌이게 되면서 청나라와 일본이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7월 11일에는 다시금 또 마건충과 하나부사가 비밀회담을 벌이게 되면서 대원군을 몰아내고 항쟁을 진압할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게 되죠. 이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당시 조선에 진입해 들어온 일본 측 인사들과 청나라 측 인사들의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자가 바로 다케조회가 되었고요. 여기 있는 자가 바로 하나부사 공사인데 이 아까 사진과는 달리 이 시기 사진은 좀 늙은 사진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정열창이고 청나라 사람은 정열창이고요. 얘가 마건충이고요. 여기 오장경이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외국인 한 명은 나중에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 간섭을 위해서 고용한 웰렌드로프라는 독일인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이 결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나라는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일본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고 싶으나 조선에서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유지 강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신들의 국력이 청나라를 공격하기에는 아주 미약했기 때문에 역시나 청나라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양국이 서로 충돌을 회피하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또한 대원군을 몰아내고 항쟁을 진압할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비록 출발점은 달랐지만 어쨌든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서 결국 양국은 결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항쟁은 외세의 간섭으로 진압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12일 이틀에 걸쳐서 청나라 군대가 서울을 침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7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창덕궁에 있었던 그 대원군을 납치해가지고 요 사진에 있는 그 중국 천진에 있는 보정부단대에다가 억류시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나라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대원군을 납치하고 궁궐을 점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항쟁군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쟁군하고 청나라 군대는 서로 7월 15일에서 16일 동안에 충돌을 벌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이 훨씬 잘 갖춰져 있었던 청나라 군대의 중과부적으로 결국 항쟁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박전 끝에 항쟁군은 결국 순국하게 되었고 진압 과정에서 청나라 군대는 체포한 150명 중에서 10명을 7월 17일에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김장손, 유춘만 그리고 유생, 백남관 등등과 같은 항쟁 지휘부를 8월 24일에 처형하게 되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민비 정권은 민비가 충주에서 다시 궁궐로 되돌아오면서 재집권하게 됩니다. 항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월 17일에는 일본과의 제무프 조약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제무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불평등 조약으로서 이모 군인 항쟁 전 과정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괴된 일본 공사관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고요. 또한 그리고 이 공사관 경비를 명목으로 해서 일본군이 조선을 주둔하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항이 이때 개항됩니다. 이전 시기까지는 강력한 투쟁으로 인해서 인천항이 개연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 제무포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인천항 사실상 서울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이 인천항이 개항되게 되면서 일제 자본이 서울로 직접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이 열린 것이죠. 한편 11월 27일에는 청나라의 간섭하에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런 것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조공 책봉 관계, 그러니까 이 조공 책봉 관계는 사실상 이 명목상으로 조공은 바치지만 중국이 조선에 대해서 자주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는 수륙 무역장정 같은 경우에는 근대 만국공법 하에서 조선을 속국화하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선에서의 청나라의 경제 침투를 법적으로 보장하였고요. 청나라군이 조선에 주둔한 것을 허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다시피 마건충이라든가 멸련드로프라든가 이런 인사들을 고문이랍시고 조선에 파견해서 내정 간섭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과만 보면 사실 항쟁 이후에 외세 개입의 비밀을 줘서 조선이 만국의 지름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패배주의 평가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쟁 자체는 부패한 민비 정권에 반대한 투쟁이자 일제와 청나라의 반대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반해세의 항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쟁이 외세 개입의 비밀을 줬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항쟁을 통해서 일제를 몰아내므로써 오히려 일제의 조선 침략 계획이 일정 부분 파탄나게 되었었던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서 비록 청나라의 영향력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라는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제가 조선에 침투하는 것은 이 이모 군인 항쟁을 계기로 해서 잠시 동안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다시 쳐들어 왔으니까 어차피 그게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일제가 다시 쳐들어오기까지의 기간 동안 과연 우리 민족이 그냥 놀고만 있었을까요? 오히려
우리 민족 자체로서도 그 내부 역량을 좀 더욱 강화하고 또한 일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더 하는 그런 그 이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항쟁 같은 경우에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그 빈민가 군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이제 백의군까지 같이 그 합세해서 계급과 신분을 초월한 전 민중적인 항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민중 또한 그리고 이는 아까도 살펴봤던 그 이전 시기에 그 일제에 반대하는 그 전 민중적인 항쟁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전 민중적인 항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민비 정권을 타격하고 일제의 침략계획을 그 지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모 군인 항쟁에서 반영됐었던 반봉건 반외세의 정신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으로 대표되는 이 근대 개혁은 물론 그 갑오 농민 전쟁으로 대표는 반외세 항쟁에도 계승 발전되게 됩니다. 이게 그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이 항쟁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개화파도 대표되는 혁신 세력은 우리나라 그 개혁을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항쟁이 발생하는구나. 오히려 개혁을 빨리 진행해가지고 조선을 빨리 근대화시켜야만 이렇게 그 나라 외세에 침략받지 않고 그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제대로 바뀌게 되었고요. 또한 그리고 이 반외세, 특히 그 일제에 대한 강력한 그 투쟁에 대한 정신은 이 갑오 농민 전쟁에서 그 척양척외, 보국안민 이 사상에까지 바로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그 의병 항쟁에도 그렇게 계승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모 군인 항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군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일제 우리 민족을 못 살게 만든 그 일제에 대해서 전 민중적으로 투쟁한 그 반외세 항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